한쪽은 인플레이션 가지고 지금 문제점을 보고 있는 거고 다른 한쪽은 디플레이션을 가지고 문제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는 하반기가 맞는데 당장 할까라는 데에서는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자세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뉴스를 들을 때 한 국가의 정책이 나오면 그 국가의 정책이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근시안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위기 말씀을 하시지만 또 그 위기를 놓고 위기다 아니다라고 이제 서로 전문가들끼리 걔네도 다른 분들의 생각도 많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게 옳으냐를 놓고 사실 딱 부러진 답을 전해주는 분도 없고 또 전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 시간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죠. 중국이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경제적 구조 조정을 해왔는가의 문제, 두 번째 통화정책을 어떻게 했는가의 문제, 세 번째는 위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의 지금 하나의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잭슨 홀 미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즉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의 GDP의 25%를 차지하고 중국 경제가 18에서 19%를 차지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으면 그러면 2위 경제를 하고 있는 중국 경제는 다른 의제를 가지고 다루어야 할까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와 미국 연준이 이런 고민을 하면 중국 인민은행도 비슷한 고민을 할 거다 말이죠. 근데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대응하는 방향이 틀려요. 한쪽은 인플레이션 가지고 지금 문제점을 보고 있는 거고 다른 한쪽은 디플레이션을 가지고 문제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한쪽은 인플레이션인데 한쪽은 디플레이션이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쪽은 돈을 왕창 풀었어요. 이쪽은 돈을 푼 게 아니라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반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반대의 결과가 각국 경제정책에 반대로 나타나다 보니까 경제 현상도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미국이 경제를 풀어내는 방법과 중국이 경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연준이 통화정책을 끌어내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도 거기에 걸맞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갈 수 있다. 금리정책은 어떻게 가고 정부 재정정책이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중국 경제는 세계 2위 경제지만 아직도 영어로 표현하면 depend upon 미국 경제에 의존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잭슨 홀 미팅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을 건데 그게 굳이 비단 미국 경제만을 위해서 잭슨 홀 미팅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 경제도 한국 경제도 일본 경제도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지를 미국 경제가 한 부분, 전체가 아니고 달의 한 표면만 보는 거예요. 달의 뒷부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죠? 그 달의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중국 위기를 말씀드리면서 해드린 거고 제 나름대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국 잭슨 홀에서 미팅의 결과가 무엇이냐 말을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째, 미국은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 틀려도 뭐 어쩔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물가를 2% 잡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급격히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느냐?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나온 발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시카고 또는 센트루이스 연준은행장, 아틀란타 은행장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긍정과 부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핵심 주제는 그건 같아요.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 강하다라는 말은 실업률이 3.5%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연 실업률 수준입니다. 그게 3.5%.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그렇죠. 3.5 정도 되면은 이걸 2%로 떨어뜨려야 할 만큼 지금 경기는 물가 수준이 높다라는 말이니까
미국 경제가 노동시장을 뚝 들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에 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앞으로 노동시장도 상당히 강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소위 뭐 경제학 교과서에는 필립스 커브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의 어떤 정반대되는 관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필립스 커브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릴 때는 언제 떨어뜨리죠? 경제가 안 좋을 때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3%대가 2%로 간다 하더라도 미 연준은 2% 갔네 이제 바로 떨어뜨리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2%로 갔는데 이게 진짜 2%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시간을 놓고 눌러놔야 되겠다라고 할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미 연준이 우리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피보팅이 내년 하반기부터 될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물론 저도 그런 견해의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잭슨홀 미팅을 듣고 보니까 내년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기는 하반기가 맞는데 당장 할까? 라는 데에서는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자세로 조금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이. 그러면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그걸 해석할 것인가에 이제 문제가 남아 있죠. 미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말은 화폐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죠?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유사 이래로 강달러 정책을 썼습니다. 왜 강달러 정책이죠? 세계 패권을 가지려면 달러가 강해야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미국의 정책 기조의 1번이다. 통화 정책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 강한 달러를 가져가게 되면 상대적인 국가들, 경제가 약한 나라들, 뭐 우리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은 중국을 또 포함하고요. 22 유럽 EU 회원국들도 포함해서 이들 국가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환율 측면에서 놓고 보면 1250원에서 1350원 사이, 100원이면 너무 큰데 그건 나도 예측하겠다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250원에서 1350원 사이에 밴드가 형성이 될 것 같다. 근데 내년도 경제 전망에서 중국 경제가 올해 경제보다도 더 악화된다라고 하는 전망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또 비구 위안이나 흥다 부동산 개발 외에 또 다른 부동산 업체들이 부도위기가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또 시진핑 주석이 경제적인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다면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억압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 경제는 상당히 좀 불안한 형국에 가시밭길을 가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늘 경제학의 기본이 인구의 수입니다. 사람 수가 14억이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쉽게 꼬꾸라진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거든요. 과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딱 갈라졌을 때 25억 인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만 하더라도 25억 중에 절반이 넘잖아요. 그 인구가 시장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유시장 체제로.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케인지안으로 접근한다든지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이론으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현대 통화이론으로 접근한다든지 수많은 경제 이론으로 접근을 해도 아마 정답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잭슨홀 미팅에서 내놓았던 통화정책의 기조는 강한 달러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를 쉽게 내릴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2% 물가가 잡혀도 이게 진짜 잡힌 건지를 확인하려 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에 피보팅, 금리를 떨어뜨리는 시점을 찾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조금 물러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종전까지는 제가 하반기쯤 되면 피보팅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이 저한테 좀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으로 바꾸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환율 문제는 제가 짚어드렸고 강한 달러를 지향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미국으로 들어갑니까? 돈이 미국에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서 글로벌 시장보다는 어느 시장이 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시장이 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강세를 유지할 높다 그래서 뭐 다우지수가 뭐 4만 5만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같이 주식시장이 다운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견조한 시장의 모습은 미국 시장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플락추에이션이 이렇게 크다면은 미국은 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라고는 의미에서 주식시장이 강하다라는 의미를 제가 써드린 겁니다. 그럼 자산시장은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실물시장이 돼야 되겠죠. 이제 실물경제. 근데 몇 가지 변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팬데믹이 또다시 나올 것이냐. 미국 쪽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RSV라고 하는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된다.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그럼 이거는 기관지 호흡에 관한 새로운 변이에 대한 백신이다라고 설명서를 붙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또 만약에 팬데믹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런 변수들은 있습니다만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 이제 재정 부분이 남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민주당이 쓰고자 하는 돈의 정부 부채의 발행 규모를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돈을 더 쓰겠다는 거거든요. IRA 법안 만들었다, 칩스 법안 만들었다, 정부 보조금 주겠다, 세금 감면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잭슨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터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재정 정책은 미 정부에서 하는 것이 연준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를 보면 재정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대충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연준은 어떤 정책을 제가 쓴다 그랬죠? 금리를 급격히 떨어뜨릴 생각은 안 할 수 있다. 그 말은 재정적인 지출 부분이 더 늘어나지는 않지만 여기서 더 줄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 정부는, 연방정부는 재정 지출 부분과 통화정책 부분에서 조율을 해 나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 지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실물 경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과연 미국의 소비자들은 소비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왜?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할 것인가 적게 할 것인가? 왜? 우리가 수출을 중국에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물 경제 측면에서 과연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릴 것이냐? 늘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좋으니. 근데 미국은 상품 소비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서비스 소비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를 많이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대부분의 제조물자들이나 상품들은 아마 캐나다, 멕시코, 인도 쪽에서 아마 우회 수출을 많이 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금리에 대한 정책에 숨어 있는 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사실은 미국 경제도 해당하지만 중국 경제도 해당이 되는데 중국 경제는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이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급격히 몰락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중국 나름대로도 방어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 방어 정책의 효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경제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곽수정이 보고 예측하라 그러면 중국 경제는 망하지는 않는다. 1998년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드립니다. 잭슨홀 미팅이 내보내는 메시지 중에서 또 다른 하나의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 분들이 그 금리를 갖다가 이제 미국 연준이 할 것 아니겠느냐. 월가에서는 그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행간을 이제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금리가 그대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겠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눌려왔던 투자 수요가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지금 투자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자, 기후변화 인해서 식량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바이오 문제가 생길 것이고
여러분 파키스탄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키스탄을 가보시면 옛날에 옥토였던 토지가 그러니까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토지가 지금은 다 사막화가 돼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맥 그쪽에서 얼음물이 녹아내리던 게 이제는 기후온난화로 다 녹아가지고 수로에 물이 안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량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점점점 하나씩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량 문제에 가장 민감한 나라가 어디라고 보여지시나요? 그렇죠. 중국이죠.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금리의 인하 문제, 앞으로의 투자가 급격히 폭발을 미국 사람들이 투자하면 어디다 투자할 것 같아요? 미국민을 위해서 투자할 것 같아요?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면 미국인을 위해서 투자할 것 같습니까? 중국인을 위해서 투자할 다시 말하면 미국 시장을 위해서 투자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을 위해서 투자할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점은 중국 시장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금리를 보시면 미 연준의 잭슨 홀 미팅이 이번에 판단한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을 어떻게 길들이게 하겠다는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게 제가 보는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갖다가 떨어뜨릴 생각이 없으면 우리나라 금리 수준 차를 만약에 미 연준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린다면 저는 올린다고 봅니다. 연말에. 만약에 올린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그걸 버텨낼 수 있을 정도가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뜻밖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하나의 그 협의라 그럴까요? 내지는 합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본 것 중에 하나가 한미일 국가들 중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는 상대국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제가 언뜻 들었어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만약에 경제 위기가 IMF와 같은 1998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울 것인가? 만약에 돕겠다 했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는가? 돕겠다 했으니까 경제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가장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외환위기 때 IMF가 우리를 구제금융을 지원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죠? 금리 20%, 부동산 가격 폭락,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부동시장 가져갔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론스타 사태, 은행들 다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먹튀했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미일 동맹 체제 하에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는 나머지 동맹국들이 들어와서 개입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했다는데 논의했고 합의를 했다면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경제 위기가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라는 말씀을 잭슨 홀 미팅을 빗대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시 정리할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어서 경제가 꼬꾸라지지 않도록 했고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GDP 대비 60%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 정책 기조로 인해서 돈을 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중소상공인 지원을 했고 일부 국민들에게 30만 원, 40만 원씩 줬지만 미국에서는 얼마씩 줬는지 모르시죠? 아시죠? 1인당 2,000달러씩 줬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서. 쟤는 기축통화 국가니까 할 수 있고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돈을 풀면 안 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가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왜 저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왜 재정 건전성만 강조를 했는가? 이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연말에 50조 추경을 하겠다, 30조 추경을 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저 같은 사람은 진즉 좀 하지. 진즉 좀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살리고 만약에 좀비 기업이 있다 그러면 누가 좀비 기업에 대한 대출을 가장 먼저 심사하고 부적격을 골라내야 되죠? 은행이죠. 왜요? 돈 빌려줬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심사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가 돈 빌려줬던 기업이 대차 대조표를 보거나 회계장부를 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는
끝내야 될 기업, 여기는 조금만 지원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 여기는 관둬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 분간을 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 그걸 들고 있어야 돼요. 미연주는 그 작업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글래스 스티글 법안, 그죠? 더드 프랭크 법안, 2008년도에 다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씩 글래스 스티글 법안은 1930년 대공황 때 일어났던 법안이고요. 이제 그런 법안들의 변화, 볼코를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과연 그거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잭슨홀 미국이 어떤 연준 지방은행 12개 은행장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니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던 내용들은 우리는 얼마나 지금 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구성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왜? 이게 직장, 일자리, 소득과 관련이 있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삽니까? 정부가 DTI라든지 LTV나 이런 것들을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대출을 늘려서 집을 사라 그러면 집을 산다? 글쎄요. 기름을 지고 있는 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은 미분양, 서울은 세 자릿수의 경쟁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일본식의 잃어버린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경제가 좋아서 서울의 수도권에 돈이 많으니까 이쪽에 사람이 모이니까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지방은 인구가 자꾸 주니까 지방 집값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역질문이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건설사들은 지방의 아파트를 그렇게 지을까? 미분양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방에서 점점 서울로 사람들이 옮겨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지방에 자꾸 미분양 사태를 보면서도 지방에다 아파트를 지을까? 그런 질문들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모습들이 이번 잭슨홀에서 보여지는 그 미국의 전반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그 조화로운 균형스러운 기조를 어떻게 잡아가는가 하나, 미국 달러화를 늘 강하게 가져간다는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것 둘, 미국 내수시장과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됐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미국 중앙은행이 대변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 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사실상 무형적인 위기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그런 무형적인 위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저는 그 무형적인 위기라고 힌트를 드렸으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경제에 대한 자긍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위기라는 것은 40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할 때는 14억 인구가 14억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5천만 우리 경제 구조로 봐서는 규모로 봐서는 10% 성장을 했다. 그러면 우리 경제로서는 한 30% 성장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했을 때 중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짜요 그랬지 않았겠어요? 예? 자존심도 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청년 실업률이 50% 지나가고 이러니까 점점 자긍심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자긍심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제 미 정부가 의회가 그거를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잭슨홀 미팅에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금리를 갑작스럽게 떨어뜨릴 생각이 없고 내년까지도 계속 가져갈 생각이 있다. 강달라. 왜? 이거는 대중국 공격령이고 브릭스가 지역 화폐로 가려고 할 때의 하나의 브레이크 시스템이고 다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이 거기서 숨어 있다. 이거를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나 미국의 경제 정책은 단순하게 오늘을 위해서 내놓는 게 아닙니다. 한 적어도 5년, 10년을 내다보고 내놓는 전략들이 많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G20 정상회담할 때 G20이라고 하는 단어가 2008년도에 나온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5년도에부터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98년 외환위기 때도 미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1년 전에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동성을 다 체크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년, 5년, 10년을 대비한 그런 전략을 갖고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작게 연준 잭슨홀 미팅에서 나타나고 에이펙 회담에서 나타나고 G7 회담에서 나타나고 하는 모습들이 종합해 보면 미국의 그림자가 조금은 잡힐 수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1세기에 미국이 글로벌 질서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뉴 노멀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왜? 2001년도 9.11 사태 때 발끈해서 군인들을 보내고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을 했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기 위해서 3조 달러를 썼고 이제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미국이 하드 파워에만 너무 의존한 그런 21세기의 첫 10년, 20년을 보내지 않았나. 그 사이에 중국이 부상을 했고 이제 미 연준이 내놓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올해는 특히 더 재밌는 것은 팬데믹이라는 것을 유난히 강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경제 구조가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은 4차 산업 내용도 들어가고 앞으로의 중국과의 경쟁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